서울 강남의 한 오래된 오피스텔. 낡은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며 삐걱이는 소리를 낸다. 그 안에 선 남자는 다 쓰러져가는 셔츠를 입고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재, 올해 57. 한때는 방송가에서 이름을 날렸던 스타 PD였다. 예능의 황금기를 이끌며 수많은 히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지상파 3사의 연말 시상식에서도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제작비 유령 논란, 후배 폭언 녹취, 이혼 소송까지.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데는 불과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민재 씨, 이혼 서류 정리됐어요. 더 이상 미련 두지 마요. 지수는 그 말만을 남기고 떠났다. 그녀의 눈엔 냉정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와 함께한 시간보다 홀로 서기 위한 결단이 더 무거웠던 것이다.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부,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로부터의 존재감을. 그러던 어느 날, 검진 결과는 그의 삶의 마지막 경고장을 던졌다. 신부전 사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움도 눈물도 없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삶의 불빛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실에서 홀로 밤을 보내던 어느 날,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다. 지수,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당신이 떠난 뒤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말의 의미를 그는 그제서야 이해했다. 자신이 떠난 후 지수는 아이를 낳았고 키웠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세월이 흘렀다. 민재는 다음 날 아침 서울을 떠났다.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바다의 도시 부산으로. 그가 마지막으로 지수의 소식을 들었던 곳이다. 부산 남포동 시장 한켠의 좁은 골목. 간판이 벗겨진 작은 백반집에서 김치찌개의 냄새가 풍겨 나왔다. 민재는 낡은 트렁크 하나를 끌며 그 가게 앞에 섰다. 식사하고 가실래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흰색 앞치마를 두른 그녀, 지수였다. 머리는 묶여 있었고 눈가엔 세월의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똑바로 사람을 마주보는 힘이 있었다. 민재는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고개를 숙였다. 혹시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여기 근처에 숙소가 없어서. 지수는 그를 찬찬히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위에 방 하나 있어요. 오래된 곳이지만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민재는 작고 허름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바깥에선 부산 사투리가 섞인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어딘가 익숙한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퍼졌다. 그러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또각또각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한 소녀가 들어왔다. 검은 머리, 희고 맑은 피부, 책가방을 맨 교복 차림. 그녀는 방 안에 민재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누구세요? 지수가 뒤따라 올라오며 말했다. 하루 묵고 가실 손님이야. 너는 인사해, 혜진아. 안녕하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혜진, 그 이름이 민재의 가슴을 쿵 하고 때렸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눈매, 입술, 그리고 웃을 때의 주름까지. 그의 숨이 멎는 듯했다. 이 아이가 그가 버리고 떠났던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고 혜진의 목소리와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돌았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조용히 가게 일을 도왔다. 반찬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의 빈 그릇을 치웠다. 지수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고 혜진은 그런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며칠 후 지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혜진, 알레르기 있어요. 약도 계속 복용 중이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녀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병인가요?
지수는 잠시 뜸을 들였다. 신장 쪽 문제예요. 유전성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민재는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혜진은 그의 딸이었다. 이야기는 이제 더 깊은 곳으로 향한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한 번도 얻지 못한 남자와 아버지를 몰랐던 소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침묵으로만 감정을 전하던 한 여인. 그들이 다시 한 집에 머무르며 오래된 죄와 새로운 용서 사이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민재는 그날 이후 매일 가게 일을 도왔다. 새벽에는 지수와 함께 시장에서 식재료를 샀고, 낮에는 접시를 닦고 서빙을 했다. 처음에는 손님들도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과묵하지만 성실한 아저씨로 자리 잡았다. 혜진은 그를 경계하면서도 때때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아저씨, 전에 요리 해본 적 있어요? 어느 날 오후 혜진이 물었다. 조금. 혼자 살다 보면 이것저것 하게 되더라고.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어제 김치전 맛있었어요.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딸이 바로 앞에 있는데 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죄책감. 그녀의 삶에서 자신이 빠져 있었다는 부끄러움. 그리고 이제라도 곁에 있고 싶다는 간절함. 그날 밤 민재는 지수와 단둘이 가게 뒷마당에서 마주 앉았다. 지수는 오래된 양은 주전자에 소주를 담아 따라주었다. 여전히 말이 없네요. 예전엔 그렇게 떠들던 사람이. 그땐 겁이 없었지.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만 될까봐. 지수는 소주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혜진은 당신이 아버지라는 걸 몰라요. 나는 그 애가 아프다는 사실 말고 당신에 대해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이미 떠난 사람이었고 그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고 믿으며 컸으니까.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은 정확했고 냉정했으며 동시에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혜진, 지금 상태 어때? 신장 기능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병원에선 이식 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혈액형은 O형이고 조직 적합도 높은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가족이 가장 우선이지만. 그 말에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검사를 받으면 가능성은 있겠지. 지수는 잔을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결연해 보였다. 당신, 지금까지 어디서 살았어요? 서울. 혼자였고 사람들한텐 죽은 거나 다름없었지. 지금 와서 해. 늦은 건 알아.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지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바람이 불고 마당에 낙엽이 나뒹굴었다. 그녀는 다시 잔을 들었다. 당신이 혜진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분명 고마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대가로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고는 하지 마요. 그 아이는 상처를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보고 싶었어. 며칠 뒤 민재는 몰래 병원에 가 조직적 합성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고 이식 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수는 병원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조용히 민재에게 말했다. 수술 준비는 내가 도와줄게. 혜진에겐 수술 당일에 말할 거예요. 충격이 클 테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고마워. 시간은 흘러 수술일이 다가왔다. 혜진은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식 수술이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질 줄은 몰랐다. 지수는 그날 아침 혜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오늘 수술이 있어. 좋은 분이 기증을 결심해 주셨어. 누군데? 누가 날 위해 그런 걸 해요? 지수는 대답 대신 병실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수술복을 입은 민재가 서 있었다. 안색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혜진은 얼어붙은 듯 그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요? 민재는 잠시 입을 열지 못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더라. 무슨 말이요? 나는 내 아버지야. 순간 병실란이 정적에 휩싸였다. 혜진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다. 지수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오래전에 떠났던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 너를 위해 목숨을 걸고 돌아왔어. 혜진은 혼란에 빠졌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지금이에요. 이제 와서. 민재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늦을 것 같아서. 수술은 그날 오후에 진행되었다. 수술실 앞에서 지수와 혜진은 서로 손을 잡고 기다렸다. 혜진은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맞을까? 정말? 지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맞아. 그 사람, 한참을 돌아왔지만 결국엔 돌아왔어. 그날 병원 창문 밖엔 장맛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비 속에서도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사랑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수술은 8시간 넘게 이어졌다. 수술실 앞에서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기도했고 혜진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비는 계속해서 창밖을 두드렸고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의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얼굴엔 희미한 안도의 표정이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혜진 양의 상태는 안정적이고 거부 반응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증자분의 출혈이 다소 많았지만 현재 회복 중입니다. 지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혜진은 조용히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혜진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회복은 순조로웠고 그녀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을 아꼈고 민재를 찾아가 보려 하지 않았다. 아직 혼란스러워.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수에게 조용히 털어놓은 말이었다. 괜찮아. 시간이 필요하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지수는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혜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민재의 진심도 알고 있었다. 민재는 병실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회복 속도는 느렸고 몇 차례 미열과 빈혈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그는 힘든 기색을 내지 않았다. 하루는 간호사가 가져다 준 작은 TV에서 뉴스 대신 다큐멘터리를 틀고 있었다. 민재는 피식 웃으며 혼잣말을 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저런 거 연출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엔 씁쓸함과 아련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위치, 그리고 이제 막 되찾으려 하는 관계. 그날 밤, 민재는 병실 침대 옆 협탁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그가 수술 전에 미리 써두었던 편지였다. 수술이 끝나면 혜진에게 전해달라고 지수에게 부탁했지만 혜진은 아직 열어보지 않았다.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였다. 읽지 않아도 좋아. 그저 내가 살아있고 웃는 걸 보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며칠 뒤 혜진은 조용히 병원복 차림으로 민재의 병실 앞에 섰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산소기계의 일정한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민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혜진에게 닿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왔구나.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다. 어젯밤에 읽었어. 민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얘 우리를 떠났는지, 얘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지.
수없이 물어봤어요. 마음속으로. 미안하다. 그런데 편지를 읽고 알았어요. 당신도 나름대로 싸우고 있었던 거구나. 민재는 조용히 혜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엔 고여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있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어요. 친구들이 아버지랑 캠핑 갔다고 말할 때 나는 그냥 웃었어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항상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기를 바랐어요. 그게 나였다는 게 믿기지 않겠지.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믿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지금 나타났는지, 왜 이식 수술을 했는지. 그건 당신의 방식이었겠죠. 늦었지만 진심으로 하려고 했던 거. 민재는 힘겹게 손을 들어 혜진의 손등 위에 올렸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의 손을 감쌌다.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혜진은 학교에 복귀한 뒤에도 병원에 들러 민재의 옆에 잠시라도 머물렀고, 민재는 퇴원 후 지수의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가족이라는 틀 안에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서먹함은 남아 있었고 어떤 대화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식탁에 함께 앉고 같은 TV를 보며 웃고 하루의 안부를 나누는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갔다. 어느 늦은 저녁, 지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민재와 나란히 앉았다. 창문 밖으로는 초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다. 참 이상하지. 우린 다시 같은 집에 살고 있네. 민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땐 몰랐어. 이렇게 조용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수는 살며시 웃었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그 말에 민재는 눈을 감고 고요하게 말했다.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사람들에게 감사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멀어지고 때로는 아프게 하지만 끝내 우리를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힘이 된다. 민재는 퇴원 후 지수의 집 2층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작고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들어오는 방이었다. 창문을 열면 시장의 북적거림과 멀리 항구의 파도 소리가 동시에 들려오는 그곳에서 민재는 매일 오전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거나 혜진이 놓고 간 문제집을 들여다보았다. 지수는 여전히 매일 가게에서 일했고 혜진은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새로운 일상을 회복해 나갔다. 처음엔 어색했던 식사 시간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민재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가 식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안은 어딘가 달라졌다. 오늘은 반 친구들이 병문안 왔어요. 그중에 간호사 되고 싶다는 애가 있는데 괜찮아 보여요. 혜진은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 말고 말했다. 간호사, 그건 좋은 선택이지.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도 간호사 해볼까 해요. 민재와 지수는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응, 병원에 있으면서 느꼈어요.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거 혜진이한테 잘 어울리는 길일 것 같아.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뜨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엔 자랑과 안도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응원할게.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며칠 후 지수는 민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내밀었다. 예전 제작국에서 연락 왔어. 당신이 남겨뒀던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새로 리뉴얼해서 만든데 파일을 열어봤더니 이건 민재가 쓴 기획서 같다며 물어왔어. 민재는 편지를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디어, 사실 혜진이 생겼을 무렵에 구상했던 거야.
아빠와 딸이 매주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는 다큐멘터리. 당시에 제작 허가도 못 받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라면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난 이제 현장에 나갈 자신이 없어. 그런 마음으로 수술까지 감당했잖아. 카메라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설 용기도 가져봐. 민재는 지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늦은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거실을 물들였다. 그날 밤 혜진은 민재의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다. 민재는 책을 덮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이거 학교에서 연극대회 내본 쓰기로 했는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민재는 놀란 얼굴로 대본을 받아들었다. 이런 거 나한텐 너무 익숙한데 내가 쓰는 걸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 잘못 쓰면 혼내주세요. 혜진의 말에 민재는 웃음을 지었다. 혼내진 않을게. 그 대신 내가 아는 걸 전부 알려줄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밤마다 함께 대본을 읽고 수정하고 아이디어를 나눴다. 혜진은 민재가 연출가였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그의 시선과 언어를 조금씩 배워갔다. 민재는 딸이 가진 섬세한 감성과 관찰력에 감탄하며 자신의 삶이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지수는 가족을 위해 작은 여행을 준비했다. 목적지는 제주도였다. 오래전 신혼여행으로 갔던 곳이지만 이번에는 가족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떠나는 여행이었다. 제주에 도착한 날, 네 사람은 바닷가 펜션에 머물렀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혜진이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런 시간이 있을 줄을 몰랐어요. 가족이랑 바다 보면서 웃는 시간. 민재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래. 살면서 내가 다시 이런 걸 누릴 수 있을 줄은 몰랐어. 지수는 돗자리에 앉아 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도륜, 동네 아이이자 혜진의 친구였던 소년이 옆에서 외쳤다. 셀카 찍어. 이런 풍경엔 가족 사진이 딱인데요. 민재, 지수, 혜진, 그리고 도륜은 함께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날 밤 사진을 현상의 액자에 넣어 민재의 방에 두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중얼거렸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네. 이야기는 천천히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전과는 다른 관계, 다른 방식, 다른 시간 속에서 그들은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었다. 중요한 건 떠났던 사람이 돌아왔고 남아있던 사람이 그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었다. 겨울 초입, 부산의 바람은 제법 날카로웠다. 그러나 지수의 백반집 안은 김치찌개 냄새야 온기 가득한 말소리로 따뜻했다. 민재는 가게 안쪽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다가 지수에게 물었다. 오늘 혜진 언제 끝나? 학교 동아리 발표회 있다더니 끝나고 친구들이랑 늦게 온다고 했어. 무슨 발표회? 아버지랑 같이 만든 대본으로 연극 발표한다더라.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본은 민재와 혜진이 밤마다 고민하며 완성한 작품이었다. 내용은 사라진 아버지를 찾아가는 딸의 이야기. 혜진은 이 대본에 자신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냈고 그 과정에서 민재 역시 딸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우리 가게에서 상연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수가 말하자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게 무대보다 마음 무대가 더 크니까. 지금쯤 그 아이 자기 감정을 무대 위에서 꺼내고 있을 거라. 그날 저녁 혜진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돌아왔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엔 선생님에게 받은 작은 상장이 들려 있었다. 우와, 베스트 스토리상 받았어요. 지수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민재는 말없이 상장을 받아들여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받은 건 단순한 상이 아니야. 내가 용기 내서 꺼낸 진심이 인정받았다는 뜻이야. 혜진은 잠시 민재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은 따뜻한 된장찌개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갈등도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었다. 겨울 방학이 다가오자 민재는 하나의 결심을 했다. 서울에서 그를 찾았던 방송국 후배와 연락을 다시 하기로 한 것이다. 당신, 다시 연출할 생각이야? 지수가 물었다. 완전한 복권은 아니고 조언이나 멘토 형식으로 젊은 친구들에게 내가 배웠던 것들 전해줄 수 있다면 좋겠어. 혜진은 뭐래? 좋아하더라. 방송국이라는 곳, 이제는 두려운 곳 아니라고.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그렇게 천천히 당신 자리로 돌아가면 돼. 새해 첫날 아침, 네 사람은 해운대 바닷가로 향했다. 초겨울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동이 트는 하늘은 붉고 환했다. 모래사장 위에 서로의 발자국이 남았고 파도 소리는 리듬처럼 이어졌다. 혜진은 바다를 향해 조용히 소리쳤다. 올해는 내 인생이 시작되는 해야. 도륜이 웃으며 예쳤다. 혜진이 드디어 18살 감성 되찾았네. 민재는 뒤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시작이야. 지수가 그 옆에 서서 조용히 손을 잡았다. 둘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다시 함께일 줄 몰랐어. 나도 그래.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해. 그날 밤, 민재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다. 받는 사람은 따로 없었지만 그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였다. 지수에게, 당신은 내가 떠났던 모든 시간에도 혜진을 지켜냈고 삶을 이어갔어. 그 용기에 감사하고 그 따뜻함에 고개 숙여. 이제 남은 생은 내가 당신 곁을 지킬 차례야. 혜진에게, 처음 내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이름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어. 하지만 너는 생각보다 더 어른스러웠고 따뜻했지. 내가 날 아빠라고 부르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않을 거라. 나 자신에게, 많이 늦었지만 돌아온 걸 후회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순간은 가장 늦게 오는 법이니까. 민재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지수의 가게 일을 도우며 시작됐고 혜진과 함께 대본을 읽으며 마무리되었다. 그 속에서 그는 다시 민재라는 이름을 살아내고 있었다. 어느 봄날, 지수는 가게 앞에 새 간판을 달았다. 다시 밥상. 그 의미는 단순했다. 다시 모여, 다시 나누고, 다시 살아간다는 뜻. 지나는 사람들은 그 간판 앞에서 멈춰 섰고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 가족의 사진이 벽에 걸렸고 혜진이 만든 작은 시도 메뉴판 옆에 붙었다. 아픈 날엔 김치찌개, 기쁜 날엔 된장찌개, 그리운 날엔 같이 밥 먹어.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복잡하고 불완전하며 때로는 불편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를 향한 진심과 책임,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맞이할 수 있는 용서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함께 걸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가장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다.